네, 안녕하세요. 도산안땅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기업 진단 지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산안땅의 기업 진단 지도 하면은 이제 메이커가 됐죠. 많은 분들이 독학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필독서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또 이해하기가 쉽다, 두려웠는데 길이 보인다. 그리고 뭐 시간이 부족한 지도사 공부하는 직장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지루하지 않게 설명을 잘한다. 강의가 시원시원하다. 일상생활에서의 예시를 들어 설명하기 때문에 이해력이 높아진다. 공부 시간이 절약된다. 이런 이제 다양한 후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소문을 타고 이제 기업 진단 지도는 도산 안 딴 거만 들으면 된다. 뭐 이런 칭찬 일색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왜냐면 저도 기업 진단 지도, 저는 이제 경영학을 어렸을 때 약 10년 전에 회사를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경영을 한 거죠. 매출 규모는 36억 정도 했었던 회사였고요. 이제 도소매업이었습니다. 직원 수는 120명 정도 됐어요. 관리부 직원까지 해서. 그리고 운영 기간은 5년 정도 운영을 하고 폐업 절차를 밟았습니다. 망해서. 예. 그래서 제가 하는 경영학은 작년까지는 실전, 예. 실전에서 많이 쓰는 경영학, 좀 약간 날것의 경영학, 예. 여기에 이제 학자들을 좀 끼워놓고 제가 아는 지식으로, 그리고 누구나 경험하고 접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쉽게 받아들이시겠죠. 근데 26년부터 바뀌는 거는, 26년 도산 땅의 경영학은 요 기본 실전 지식, 실전 격투화 플러스 제가 경영학 원론, 산업심리학 전문가에게 학습을 받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으로서 공부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설명하기 좀 애매했었던 부분들이 있어요. 뭐 타당도라든지 또는 조직, 뭐 직위 분석 설문지, 학문으로서 다가가야 되는 부분들은 저도 조금 어려워했었습니다. 네, 이런 것까지도 좀 근거 있는 설명으로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마프로님이랑 계속 함께하기 있기 때문에 우리 산업위생 파트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기업 진단 지도는 포함되는 항목이 세 과목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이랑 산업심리학, 산업위생학, 이렇게 해서 과목이 포함이 돼요. 그리고 경영학 부분에서는 문제가 8에서 9문제가 출제되고, 보통 9문제가 출제된다고 보면 돼요. 산업심리학도 9문제, 산업위생 일반이 7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7문제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또 합격과 불합격의 기로에 놓이게 돼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 떨어지신 줄 알았어요. 예, 산업위생 일반이 손도 못 대는 문제들로 나왔었기 때문에 거의 다 찍으셨을 거고, 잘 찍으신 분들은 높은 점수를 합격을 하고, 못 찍으신 분들은 꽈락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위생이 말도 안 되는 어려운 문제, 다 틀리라는 문제로 구성을 했어요. 근데 정말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경영학 파트에서 기존에 안 나왔던 새로운 이론을 출제하게 됐는데, 거기 이제 세 문제가 출제가 됐거든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 세 문제가 중복 정답 처리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또 기사회생했다. 그래서 1차 합격하신 분들이 10,000명이 시험 보셨는데 4,000명이 합격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26년은 난이도가 작년이랑 비슷하거나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25년 이전 시험은 조금만 공부하고 이해해도 기업진단 지도가 55점 이상은 충분히 맞을 수 있는 형태의 시험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26년, 25년 이후부터는 법령도 마찬가지고요. 일반도 마찬가지고요. 기업진단 지도도 난이도가 한 2계단은 껑충 뛴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하기에는 지금 좀 벅차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또 도산땅이랑 같이 하시면 그 난이도 어렵게 느끼시는 그 난이도를 좀 내려놓을 수가 있겠다. 그리고 26년 대비에 완벽히 적응하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법령도 쉽지 않아요. 25년도 문제 보면은 그게 이제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시험 문제가 발췌가 되고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정말 어려운 시험으로 자리매김할 겁니다. 1차부터. 일반도 작년에 평균 점수가 한 55점에서 60점 사이밖에 안 되고요. 기진지 같은 경우에는 45점에서 55점 요 사이에 점수가 평균적으로 많다. 그리고 과락률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타이트하고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냥 이제는 대충대충 뭐 문제 기출문제만 외워가지고 시험 보는 거는 합격할 수가 없는 시험이 돼버렸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개념이 이해가 돼야 되고 이론이 바탕이 된 문제를 풀이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정확한 정답에 근거해서 풀어낼 수가 있겠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목차부터 보게 되면 경영학의 역사부터 인적 자원, 그리고 조직 행동론, 그리고 노사 갈등, 그리고 생산 관리. 경영학이 원래는 여기 플러스 마케팅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경영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계획. 이런 개념들도 추가로 들어가는데 이 내용들은 아직까지 우리 시험 범위에 산입되진 않았다. 그래서 크게 경영학의 역사, 경영학은 왜 발달이 됐는지부터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경영학의 필수 자원인 인적 자원, 그 인적 자원이 모여서 조직이 되는 조직, 그리고 이 조직을 관리하고 의사결정하고 하는 조직 행동론, 그리고 회사와 근로자 간의 갈등 관계 관리를 하는 노사 관계 관리, 이건 거의 이제 노동조합법의 근로기준법 요거에 근거해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뭐 경영참가제도 협상 이런 내용들 출제가 되고 있고요. 산업심리학에서는 또 산업심리의 개념 여기에는 착시를 넣어놨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착시 문제가 조금 안 나오고 있긴 한데 25년도에는 출제가 안 됐지만 24년까지는 출제가 됐었고 26년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리고 직업 스트레스, 집단, 산업 심리학, 그리고 직무 수행, 인사평가, 동기부여. 동기부여 이론은 경영학에도 포함이 되고 산업 심리학에도 포함이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동기부여. 그리고 인간행동론. 우리가 이거 산업 1반에서 잠깐 배우셨는데 라스무센의 인간행동 분류, 리전의 인간행동 분류에 따른 오류, 그리고 스웨인의 휴먼 에러 분류, 산업재해 발생 이론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직무 환경과 건강. 여기에서 나오는 조도, 소음, 작업 환경 이런 거는 지금
보면 1과목 법에서도 출제가 되고요. 일반에서도 출제가 되고 기업진단 지도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어디에 나와도 다 맞출 수 있는 약간 보너스 문제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산업위생 일반. 그래서 마찬가지로 광물의 아버지 같은 역사에 대해서도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산업환기, 송풍기를 이용한 덕트나 후드 관련된 계산 문제들 풀 수 있습니다.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 작업 환경 측정, 환경 관리, 산업 독성학. 근데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작년에 여기에서 문제를 많이 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맞추기가 힘들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학문이 벌써 3개나 들어가잖아요. 그럼 범위가 방대하다. 두 번째, 학자가 엄청 많이 나온다. 그 학자가 주장한 이론들까지, 또 하나만 이론을 발표한 게 아니죠. 뭐 교수님들이라고 하면 이분들이 이론을 뭐 여러 가지 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관한 이론들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산업위생 문제가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합격 점수인 40점 이상 또는 60점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벌써 너무 걱정과 제가 겁을 조금 많이 들여서 걱정이 많이 되실 텐데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전략은 간단해요. 자, 우리가 1차 합격하는 전략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법령은 80점 나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80점 받을 수 있어요. 일반은 60점에서 70점 받자. 그리고 기업진단 지도는 50점을 맞자. 이게 목표예요. 50점이면 절반만 맞추면 되고요. 25문제니까 12문제에서 13문제만 맞추면 돼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13문제다. 왜? 실수해서 하나 틀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13문제는 좀 맞추자. 그러면은 곱하기 4하면 몇 점이에요? 52점. 요게 이제 목표 점수입니다. 됐죠? 왜 52점 이상 받을 수가 없냐? 새로운 개념은 공부할 시간이 사실 없습니다. 시간이 아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 위주의 범위로 제한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기출 위주의 범위로 제한을 하다 보면 기출 문제가 한 80% 정도 나와요. 그리고 신출이 20%의 비율로 나옵니다. 근데 왜 80점이 아니고 20%예요? 여기에 우리는 산업위생이라는 거는 무조건 신출로 봐야 돼요. 여기는 7문제가 포함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25문제를 전체 25문제 중에 7문제는 빠진다. 그럼 18문제고 이 18문제에서 12문제, 13문제를 맞추면 돼요. 그러면 이게 80%입니다. 그리고 7문제는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딱 절반만 맞추자고요. 3문제만. 그럼 딱 16문제고, 그래서 잘 맞으면 몇 점이에요? 52점. 운 좋게 잘 찍으면 몇 점이에요? 64점인 이상한 시험입니다. 네, 우리가 어찌됐든 도전하려고 하는 이 산업안전지도사에 대한 시험 특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을 알고 그거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으면 성공적인 거잖아요. 아무리 시험이 어렵고 지저분하고 치사하고 더러워도 그 시험 특성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것이 전략적인 거지. 뭐 이런 걸 냈어. 이건 어디서 봐야 돼. 이렇게 불평불만만 하고 욕만 하고 있는다고 뭐든지 해결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해결책을 찾아서 목표하는 점수를 맞으면 된다.
그리고 1차는 어차피 2년에 한 번 봅니다. 그죠? 한 번만 합격하면 돼. 그러니까 합격을 1차를 먼저 해놓고 그리고 나서 이 합격 이후에 2차로 3차로 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이 1차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이걸 넘어서야 2차로 갈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으시겠지만 1차라는 거는 그래도 이 사람이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가름 내는 면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관문입니다. 그리고 1차의 난이도가 100이라고 했을 때 한 30 정도 됩니다. 2차가 40 그리고 3차 면접이 거의 한 80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1차가 그렇게 쉽다라고 알려진 거는 이 3차를 보신 분들의 얘기지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1차부터가 어려워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 쉬운 시험이라고 하기에는 객관식 문제인데 합격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20%에서 30% 정도 나오고요. 20% 나오는 객관식 시험은 진짜 극악의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30% 나온다. 그래서 준비할 때 확실하게 준비하고 기업 진단 지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어려울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작년에도 다 이렇게 울면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또 웃으면서 나갔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들어오셨겠지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르면 외워버리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영학에 대해서 경영학은 뭐야 도대체가, 그죠? 대충은 알고 있잖아요. 뭐 회사를 경영하든 돈을 벌든 그리고 회사가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 지향적으로 갈 수 있게끔 공동체의 염원인 거죠. 그거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학문입니다. 어렵게 생각하면 끝도 없지만 경영학이라는 거는, 그래서 경영학을 얘기할 때는 항상 효율성이랑 효과성에 대해서 가장 첫 장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효율성이랑 효과성이 뭘까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영학 부분에서는 효과성은 결과입니다. 효율성은 과정이에요. 효과성은 A라는 목표가 있으면 이 목표를 달성했느냐 못했느냐 그 효과성이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을 보는데 지도사에 합격할 수 있는 교재라고 하면 그 교재는 효과성이 있는 교재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죠? 시험 통과에 아쉽지만 못했다라고 하면 효과성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표 지향적인 이 경영에서는 효과성이 입증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올해 매출 목표가 10억이에요. 10억을 달성했냐 못했냐, 이게 뭐예요? 효과성. 효율성이라는 건 뭐예요? 이 10억이라는 매출을 달성을 했더라도 투입이 20억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는 투입이 1억 들었어요. 그럼 어떤 게 더 효율적인 거예요? 투입이 낮은 게 효율적인 거겠죠? 그래서 얘는 효율성이 높다고 하고 투입이 20억 해가지고 10억 된 거는 보통 뭐가 그래요? 제 주식회사가 그렇습니다. 예. 원금 넣는데 반토막밖에 안 되는 거죠. 눈물 닦고. 자, 그래서 이 투입에 대해서 투입 대비 결과가 어느 정도냐, 투입 대비 산출이 어느 정도냐, 인풋 대신 아웃풋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효율성이 높다 낮다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학에서 자주 표현하는 내용이 효과성이 있어요? 결과가 달성이 됐나요? 효과가 있었나요? 이런 거였고, 효율성이 좋았나요? 효율성이 높았나요? 낮았나요? 이런 거겠죠. 그래서 기업이 있으면
간단합니다. 인풋, 아웃풋. 아웃풋에 해당하는 거는 유형의 상품이 있겠죠. 눈에 보이는 상품들, 뭐 핸드폰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 이게 유형의 상품이고, 이제 무형의 뭐가 있어요? 서비스가 있다. 요즘은 뭐 구독 서비스들도 많고, 뭐 AI를 통한 챗 GPT 서비스가 많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또는 보험 같은 거, 이런 거는 무형의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의 활동을 통해서 인풋 대비, 투자 대비 아웃풋, 산출되는 유형 상품이나 무형의 서비스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기업 경영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이라는 거는 기업 하나만 있다고, 그냥 삼성 어제 보니까, 제가 살다 보니까, 오래 살다 보니까 별일 다 봐요. 엔비디아 회장님 젠슨 황이랑, 현대자동차의 누구예요? 정의선 회장이랑, 삼성전자의 제드래곤, 어디에서? 서울 한복판에서, 예, 치킨을 먹었죠. 치맥. 엄청난 걸 집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현대차랑 삼성이랑 각 기업의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동네에 그냥 깐부치킨인가요? 깐부치킨에 앉아가지고 치킨을 먹고, 또 이런 가진 게 진짜 돈밖에 없는 이런 재벌들이 구경꾼들에게 치킨을 나눠주면서 그런 역사의 현장에 지켜보고 있었다는 게 충격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충격 먹었죠. 재밌습니다. 예.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가 아니었고, 이 삼성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이 그냥 뭐 로고만 있다고 기업은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삼성에 다니는 삼성맨들, 그렇죠? 인적 자원이라고 합니다. 인적 자원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이런 인적 자원들이 모인 걸 뭐라고 하면 조직이라고 합니다. 조직. 이 조직이 거대해진 게 기업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적 자원이 가장 우수한 자원이다. 이 인풋에 해당하는 자원 중에서 인적 자원이 가장 우수한 자원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인적 자원들, 사람 개개인들을 면접을 보고 뭐 채용 시험을 봐서 뽑아가지고 그 조직에 어울리는, 또 이 조직에 가면 이 업무를 정확하게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인물들을 뽑아서 채용을 해서 조직에 넣어줘야겠죠. 근데 이 조직이라는 거는 기존의 구성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의 구성원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때요? 잘 어울릴 수 있을까요? 걱정이 되죠, 벌써. 비슷한 사람이 들어와야 잘 어울리는데, 이게 좀 튀는 사람이 들어오면 이 사람 얼마 못 버틸 것 같은데, 이런 쎄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인적 자원을 잘 분배해서 넣어줘야 되는 게 또 기업 경영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수한 자원들을 가지고 아웃풋, 우리가 목표하는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 회사를 경영하는 게 이제 경영 활동이고, 그거를 연구하는 학문이 경영학이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배울 거예요. 그래서 경영학의 발달은 한 100년의 역사를 또 가지고 있죠. 언제예요? 그쵸, 산업혁명. 산업혁명을 19세기라고 합니다. 산업혁명이 있었고, 이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제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겪게 되죠. 그리고 이걸 토대로 20세기가 되고, 현재 21세기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또 어떻게 돼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를,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래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인적 자원 대신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로봇이라든지 자동화로 채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인간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로봇이나 기계화를 하고 있다. 근데 좀 전에 인적 자원이 가장 중요한 자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로봇이나 기계화, 자동화가 되는 가장 먼저 반영이 되는 게 우리는 예상했었던 게 예전에는 블루칼라 직종이었죠. 단순 반복 작업. 이거는 빠르게 대체가 될 것이다. 뭐 블루칼라가 아니어도 뭐 상담원 같은 업무들, 단순하고 반복해서 작업을 하는 것들은 빠르게 지금 변경이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까보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인간들의 대체가 가능하죠. 뭐 변호사, 판사, 의사 이런 전문직에 계신 분들, 그리고 교사, 강사 이런 분들, 그러니까 학습의 농도가 높은 분들부터가 또 빠르게 대체가 가능할 수가 있더라. 왜? AI의 발달로. 이 로봇이나 자동화, 기계화는 우리가 몸으로 하는 생산적인 부분들이 대체가 되는 거고요. 머리로 하던 거는 인공지능이 대체를 할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럼 뭐 하고 사냐 이거야. 다 대체되고 없어지고 하면은. 제가 좀 충격적이었던 게 MC라고 하죠. 사회자. 어떤 행사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을 사회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PPT로 AI 영상 띄워놓고서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말을 많이 하고 말로써 사람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직업들은 오래 갈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것도 위태위태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체가 안 될 인재가 정말 인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아무튼 경영학은 산업혁명부터 이제 발달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뭐 농경사회라고 해볼게요. 극단적으로 농경사회에서는 경영학이 없었을까요? 그러면 뗀석기에는요 경영학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쵸, 있었죠. 왜 있었어요? 경영이라는 거는 우리가 뗀석기 시대에 돌도끼를 가지고 맘모스를 사냥을 하게 됩니다. 맘모스예요.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돌도끼 가지고 이 맘모스를 사냥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효과성은 뭐예요? 맘모스를 잡았냐? 그렇죠. 잡아내죠. 결국은 인간은 발이 4개 달렸으면 다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잡긴 잡았는데 같이 간 동료 20명 중에 19명이 죽었어. 나 혼자 남았네. 이 맘모스 고기 혼자 무슨 맛으로 먹어요. 그죠? 근데 효율적으로 자 저기서 이제 밑에다가 얘가 몸집에 비해서 발이 조그마니까 발을 잡고 한 명이 여기 위에 어떻게든 나무 위에서 뛰어내려서 머리를 콱 찍자 해가지고 전략을 세우고 그죠? 그리고 여기 몸에다가 밧줄을 모아서 요 뒤에서는 18명이 땡기자. 그래서 넘어뜨리자. 이런 전략을 세우고 하는 게 뭐예요? 효율적인 거죠. 전략을 세우고 이 코끼리 맘모스를 잡자. 잡고 어떻게 해요? 파티하자. 그럼 이거 뭐예요? 파티는 이들에게 동기부여죠. 배고픔, 굶주림을 없앨 수 있고. 그러니까 경영학은 사실 더 오래됐고 인간이 있으면서 발달이 된 게 이제 경영학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학문으로서 연구되고 사람을 연구하고 그 조직을 연구하고 그 기업을 연구한 학문의 발달은 이제 산업혁명이다라고 보면 돼요. 경영이라는 거는 옛날부터 있었다. 인류가 존재한 이래부터 사냥이라는 걸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위를 하는 거,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 모여서 이주하는 거 이런 거 모두가 경영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경영은 말 그대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효과적인 목표를 달성하느냐. 이게 뭐예요? 경영. 이 효과는 뭐예요? 매출, 돈. 현대사회에서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최고죠. 극단적으로 북한의 효과는 뭐겠어요? 북한의 효과는
이 1인 체제를 유지하는 게 목적이겠죠. 그래서 세뇌를 하잖아요. 가스라이팅하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가스라이팅이 되었냐, 이게 중요할 거고. 여기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이나 이런 자본주의가 기본이 바탕이 되어 있는 곳에서는 돈이 목적이겠죠. 돈을 많이 벌어야 저 사람보다 내가 요트 하나 더 사고 건물도 하나 삐까번쩍한 거 새로 짓고 뭐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저력 있을 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경영 훌륭한 성공적인 경영이란 곧 돈을 많이 버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인간적인 거는 배제합니다. 이타적인 것도 싫어해요. 그냥 돈만 보고 돈이 최고다. 돈을 많이 벌어야 분배도 해주고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도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더 잘 나가고 더 커진 돈은, 더 많은 돈을 불러오기에 너무 좋다. 그러니까 돈이 돈을 번다 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경영학을 우리가 공부하고 실제로 되는지 적용을 해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뭐 증기기관의 발달이 가장 크죠. 증기기관이 발달되고 이 당시에 큰 회사들이 록펠러의 석유회사, 뭐 카네기의 철강회사, 따지자면 여기가 이제 뭐 테슬라고, 여기가 뭐 엔비디아죠. 그런 느낌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디젤 기관이랑 뭐 증기 기관 이런 게 발달이 되면서 기존에는 가내수공업으로 하루에 10개 만드는 거를 기계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죠. 하루에 몇 개 만들어요? 10,000개 만든다고 해보겠습니다. 10,000개. 10개에서 10,000개를 만드니까 기존에 우리는 서민들은, 일반 서민들은 너무 비싸서, 장인들이 만드니까 비싸서, 그리고 또 한정적이고, 그러니까 가격은 계속 올라갔겠죠. 비싸서 꿈도 못 꾸던 거를 하루에 10,000개씩 쏟아지니까 가격이 내려가고 누구나 쓰고 있기 때문에 서민도 이제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수요 공급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공급이 많아진 거죠, 수요보다. 예전에는 이게 반대였기 때문에 공급이 작으니까 수요는 높은데 어떻겠어요? 비쌌겠죠. 근데 공급이 많아지면 아이고 뭐 길에 차 있는데 뭘 또 사? 싸집니다. 그리고 회사가 계속 늘어나요. 회사 기계만 있으면 나도 회사 하나 차리겠네 이러면서 회사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독점하던 것들, 회사 하나에서 독점해서 가격을 정해버렸던 것들이 이제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가 똑같은 걸 만들어요. 그럼 누가 왕이에요 이제? 물건 사주는 사람이 왕이죠? 왜? 내 거 빨리 팔아야 내가 이 A 회사보다 우뚝 쓸 수 있고 경쟁력에서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서민이랑 써서 그렇지만 손님이 왕이다. 손님이 왕이 된 거예요. 뭐 사지? 이러고 갔어요. 뭘로 해볼까요? TV로 해보겠습니다. TV. 그래서 이 손님이 이제 TV 하나 필요한데 TV 사러 가봐야겠다 하고 이제 시장에 나갔어요. 마켓플레이스에 나갔더니 A라는 회사는 TV가 이제 뭐 엄청 크대. 뭐한 80인치래요. 집에서 80인치 놓고 볼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고, B라는 회사는 요 밑에서 스크린으로 올라온대요. 롤링으로. 그래서 여기 원래는 벽면으로 액자 같은 거 걸어서 쓸 수도 있고 공간 활용이 좋다, 이런 걸 장점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C라는 회사는 스탠바임이죠. 이거 이렇게 세워가지고요 어디든 이동 가능합니다. 이동식 TV 가능. 이런 식으로 각자의 회사에 맞는 장점을 막 어필을 하겠죠. 근데 D라는 회사는 그냥 옛날 뚱땡이 TV를 판다고 해볼게요. 뚱땡이 TV. 브라운관 TV를 고집하고 있어요. 그럼 이 서민이
왕인데 이 사람은 뭘 사겠어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왕이라고 생각해보고 뭘 사실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필요한 게 이동식 TV입니다. 스탠바이비가 좀 필요해요. 근데 마침 C에서 팔고 있네? 그럼 저는 이 C로 가서 물건을 돈 주고 사기만 하면 돼요. 그걸 뭐라고 해요, 우리는? 고객의 니즈라고 합니다. 고객이 필요한 거를 잘 만드는 회사가 수익이 좋겠죠. 이런 브라운관 TV 줘도 안 가지는 거, 응? 이것만 고집을 하고 우리는 장인이야 이러고 있으면 고객이 쳐다도 안 보죠. 이런 곳은 어떻게 돼요? 망한다. 그래서 기업은 뭐 잘 된다고 무조건 평생 백년해로 하는 기업 없고요. 그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고객이 필요한 것을 적시적소에 연구하고 개발하고 보급을 하고 판매를 해야 그게 이루어져야 계속 꾸준하게 기업이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이런 제품을 만드는 제조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최근에는 최근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본에 헬로키티를 만든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손자에게 약간 오타쿠 같이 생긴 손자에게 회장 자리를 맡기고 가요. 떠나십니다. 떠났어요. 그래서 경영진과 이사진 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났겠죠. 아무것도 모르는 30대 피똥이에게 어떻게 이 큰 회사를 맡기고 갈 수가 있느냐. 안 그래도 회사 경영이 힘든데 이게 뭔 일이냐 이러면서 난리가 나요. 근데 이 손자가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라인업을 올리는 거였어요. 뭘? 캐릭터. 기존에는 원툴이었단 말이에요. 이 헬로키티 하나만 가지고서 뭔가 시장에서 뭔가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헬로키티를 만든 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캐릭터들. 근데 헬로키티만 유독 민 거였어 그동안.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이 원툴로 가지 말고 이 다양한 캐릭터들의 개성을 살려서 이것들도 소비자한테 소개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똑같이 굿즈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 비주류의 캐릭터를 키워준 거예요. 키운다는 거는 뭐 노출을 더 많이 하고 굿즈를 만들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오는 거. 네, 헬로키티도 너무 유명하고 귀엽고 뭐 그렇지만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거를 또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캐치해가지고 주식이 몇십 배가 올랐다. 뭐 그런 얘기를 한 번씩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래는 반대하다가 이제 완전 이제 극찬을 하게 되는 거죠. 어디 있었냐, 막 이러면서. 네. 그래서 기업은 항상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뭐예요?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용을 시켜야 롱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롱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고객들이 어떤 걸 요구하고 있는지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개발을 해서 잘 보급을 해야겠죠. 그래야 지속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 뭐 경영 보면 지속 가능성, 뭐 지속 가능한 경영 뭐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영학에서 배울 거는 경영학의 역사를 배울 거고요. 인적 자원을 적재적소에 잘 뽑아야 이런 고객의 니즈도 잘 들을 수 있고 이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해서 안건을 낼 수도 있고 기획을 할 수도 있고요. 개발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적 자원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아무나 뽑으면 돼요, 안 돼요? 좋은 학교 나왔다고 해서 뽑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늘 내가 처음 봤는데 뭘 보고 뽑냐 이거죠. 조직화와 조직 행동론. 인적 자원이 모이는 게 이제 조직이라고 하죠. 팀. 모아놨더니 잘하는 팀도 있는데 잘못하는 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맨날 싸우는 팀도 있을 거고. 이 팀은 왜 그럴까? 어떻게 하면은 이 인적 자원과 조직들을 매출 향상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효과를 위해서
이 사람들의 능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 그게 뭐예요? 동기부여. 동기부여에 항상 들어가는 게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효과라 그래요. 효과. 리더십, 효율적인 리더십 이런 거 없습니다. 리더십 효과라고 해요. 왜? 이 모든 것들을 이끄는 사람이 리더인데 잘 이끌었으니까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고, 잘 이끌었기 때문에 효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인적 자원 관리. 신입사원 선발부터 기존 직원들의 인사 과정 이런 것들이 배울 거고요. 그리고 생산 관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노무 관리가 나오고요. 이게 다 뭘 하기 위해서예요? 기업을 잘 효과적으로 경영을 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경영학에서는 우선 이런 내용들을 같이 볼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씩 배우면 되기 때문에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경영학은 오히려 재밌습니다. 예. 경영학은 재밌고 산업심리학도 재밌어요. 이 두 가지는 19세기 이후에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발달하게 됩니다. 급속도로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왜 세계대전만 하면은 학문이 발달이 되고 이걸 왜 우리가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전쟁이라는 이유로 전쟁이 왜 심리학을 왜 경영학을 발달시켰을까? 왜 그럴까요? 전쟁을 하려면 사람을 모집을 하겠죠? 사람 모집. 징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을 모아놨는데 이 사람들을 그냥 똑같이 훈련해서 똑같이 배치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전방부대에 배치를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포병에 배치를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전차부대에 배치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공군에 배치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해병에 배치해야 되고. 그죠? 근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다르다는 거를 조금씩 인지를 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도 그 수백만 명의 병사를 빨리 뽑아서 해당하는 보직에 어떻게 해요? 어느 보직에 맞는지 가려야 했겠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적성 검사라는 게 발달이 됩니다. 적성 검사. 우리도 많이 하죠. 회사 들어갈 때 인적성 검사. 이때 그래서 이제 폭발적으로 개발도 되고 보급도 되고 심리 측정, 뭐 심리 테스트, 신뢰도, 타당도 이런 게 다 이때 발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을 전쟁에 내보냈더니 어떻게 해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나오죠. 공습경보 뭐 이런 거 아시죠? 공습경보. 예, 지금 그 환자 침대 테이블에 누워 있는데 공습경보 하면서 발작을 일으키잖아요. 이게 뭐예요? 외상 후 후유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치료하다 보니까 이런 임상 심리학이 발달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지금 아무 상황이 아닌데 혼자 놀래서 발작을 하고 경기를 일으키고 기절하고 이런 것들이 신체상으로, 신체는 정상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뇌가 망가져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뭐 전차라든지 비행기, 전차 이런 것들은 기계잖아요. 뭐 무슨 기계예요? 사람이 운전하는 기계, 반자동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공학도 이때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려면 목적이 적을 죽이는 거잖아요. 남의 나라에 쳐들어가서 다 때려 부시고 죽이고 총 쏴 죽이고 칼로 찌르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행위를 시키려면 엄청난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이거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히틀러. 연단에서 그 연설을 들은 사람들은 다 이제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히틀러가 엄청난 독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다 히틀러가 왕이다 해서 우르르 이렇게 쫓아다녔죠. 그런 걸 뭐라고 해요? 심리전 또는 선전, 뭐 설득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동기부여를 하고, 이때 당시의 리더십은 히틀러 리더십이었겠죠. 성공적이었으니까.
그리고 이 세계대전이라는 거는 엄청난 돈이 세계로 쏠리는 거잖아요. 전쟁으로. 그래서 엄청난 정부 자금이라든지 지금이야 국방비를 몇 프로 안 되게 유지를 하지만 전쟁 중에는 국방비가 가장 많겠죠. 이 많은 쏟아지는 돈들을 적시적소하게 활용을 해야 되고 또 이 국방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왜 적보다 우리가 뭔가 한 발 앞서 있어야 되고 더 빨리 뭔가 하나 더 개발을 해야 적을 더 빨리 없앨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연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모든 행동에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배운 정량적으로 해석이 되는 게 과학적으로 해석이 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어떻게 보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학문들 발달에는 엄청난 이 학문의 발달과 성장에 있어서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어찌됐든 되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지금 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안전도 마찬가지예요. 안전도 전쟁이 나기 전에는 농경사회에서는 안전이 뭐 그렇게 중요했겠습니까 사실. 술 먹고 그냥 도랑에 얼굴 박혀가지고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 외에는 사실 크게 사람이 죽거나 그러진 않았을 건데 기계의 발달로 전쟁에 시작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이 죽게 되는 걸 목격하게 되고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지 않게 하려면 안전공학을 연구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안전이 발달이 된 거라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배경을 깔고 내일부터는 경영학 첫 번째 시간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유튜브 강의로만 봐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셔도 됩니다. 예. 혼자 이제 독학이 어느 정도 가능하신 분들은 저는 유튜브 강의랑 교재랑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나는 공부라는 걸 전혀 해본 적이 없고 독학은 전혀 꿈도 못 꾼다. 누군가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하면은 강의를 같이 병행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 어디서 들어요? 에어클래스에서 듣죠? 그리고 현재 에어클래스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반 강의는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완강이 되었죠. 그리고 기업진단지도는 새로 올라가는 거는 11월 2일부터 하루 한 강씩 업데이트 예정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몽에서 판매되는 교재는 묶음으로 가격을 조금 상향 조정했어요. 교재랑 모의고사 예상 문제죠? 예상 문제 한 200문제 정도 되는데 110제 포함을 시켰고요. 그리고 13년도부터 25년도까지의 관연도 기출문제 모음집 이거 모두 다 해서 교재 가격에 넣어가지고 지금 45,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크몽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강의와 교재를 함께 들으시는 분들은 에어클래스에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